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는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제 남편은 약간 선비 같고 서생 같은, 즉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아들로 훨씬 사랑받았을지 모르지만 돈 버는 능력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남편의 동생, 즉 서방님은 정말 사업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대학교 때 이미 학생 창업 통해서 꽤 큰 돈을 벌고 이후에도 쭉 사업을 해왔습니다. 잘할 때는 별명이 꼴통이었대요. 그만큼 엉뚱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래서 시부모님이 늘 네 형 반만 됐으면 좋겠다고 혼을 내곤 하셨다는데 어느새 그 말이 바뀌어서 이제는 남편에게 네 동생 반만 하고 살았으면 우리가 걱정이 없다는 얘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시부모님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맏아들이 경제적 능력이 동생보다 부족하다는 걸 걱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그 걱정을 하시는 게 저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저도 버니까 적당히 남들 사는 만큼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잘못된 것이었다는 건 남편의 동생이 결혼을 한 후부터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건 비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비교할 대상이 생기면 마음이 볶이는 게 순리더라고요. 사실 결혼 후에 제가 친구들이랑 비교하기 전에는 제 살림과 삶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남편의 동생 집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집의 규모부터 달랐습니다. 저희는 그냥 적당한 20평대 작은 집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 아니 서방님과 동서는 80평대 전망 좋은 강과산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을 사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 평수 듣고 사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는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예단이며 예물 다 생략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먼저 생략하자고 말씀하시니 굳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동서가 어마어마한 예물을 해온 거 있죠?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다 생략하기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서방님이 글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이랑 형수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이 다 생략하시고 좀 서운해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런데 동선의 집도 아주 못 사는 집은 아니어서 그러면 서로 주고받자라고 얘기가 되었다네요. 저는 보석 5종 세트와 밍크 3종, 그리고 명품 가방, 이런 거 주고받는 예단님을 진짜 어디서 듣기만 했지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한테도 밍크 코트 하나, 명품 가방 하나 딱 안겨주는데 이거는 시작부터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처음으로 살짝 기가 죽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시어머니가 그런 거 가지고 차등 주거나 비교하거나 하는 분은 아니셨는데 왜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쩐지 저보다 동서에게 더 애정을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저보다는 동서를 좀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할수록 저한테 손해인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런 마음을 지우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해봐야 그냥 성격대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말해봐야 입 아프죠 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동서가 굉장히 해맑은 여자라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부잣집에서 자란 애들이 두 종류거든요. 하나는 돈으로 모든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나무인 타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어려운 거 없이 자라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어 그저 해맑은 사람이 있는데 동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혼났어 라는 얘기를 하면 저희 동서는 눈을 반짝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배가 고픈데 왜 혼나요? 사 먹으면 되지. 제가 동서랑 처음 얘기하면서 떠올린 사람은 프랑스 왕비였다는 마리 앙뚜아네트였어요. 왜 앙뚜아네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시민들이 빵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라고 말을 했다죠. 딱 저희 동서가 그런 캐릭터입니다. 돈이 없다라는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예 사는 세상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후부터는 그냥 동서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악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큰 상처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동서는 저를 통해서 이것저것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것 같은지 저를 형님 하면서 엄청 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가 돈이 쓰는 게 익숙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와 만나서도 항상 먼저 돈을 내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좀 불편하고 걸려서 밥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저 엄마 아빠 외에 저한테 밥 사준 사람 형님이 처음이에요. 응? 그게 무슨 얘기야? 연애하면서 한 번도 서방님이 밥을 안 사줬어? 처음에는 더치페이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자산이 많은 사람이 쓰는 게 낫다고 그냥 저한테 내라고 그래서 그냥 늘 제가 냈어요. 어머, 동서, 그거 좀 이상해. 밥 사는 거는 누가 자산이 더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 밥을 먹이고 싶은가 아닌가. 그냥 그거 아니야?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사주고 그 사람이 배부르고 행복해서 웃으면 그게 기쁘고 그게 사는 재미고 연애 재민데. 그래요? 저 친구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밥 사준 적 없어요. 형님이 최초예요. 저 오늘 완전 기념일 같아요. 그럼 형님한테는 제가 밥 사주고 싶은 좋아하는 사람이네요. 저 진짜 그거 너무 행복한데요? 아이고, 아주 온 세상에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살았구만. 앞으로 나 만날 때는 내가 밥 살게. 동서가 절대 사지 마. 에이, 아니에요. 형님도 저한테는 밥 먹이고 싶은 사람이라 괜찮아요. 그리고 저 돈 쓰는 거 엄청 익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돈 자랑하는 것 같고 재수가 없었을 텐데 동서가 말하면 그런 거부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악의가 없고 정말로 해맑고 뭘 몰라서 그런다는 게 느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랄까, 그저 사랑만 받아온 딱 5살짜리 강아지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돼서 동서한테 웃으면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있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막 그렇게 믿고 그러면 안 돼. 특히 동서는 물려받을 것도 많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잖아. 특히 재산관리 그리고 보험 이런 거 엄청 신경 써서 본인이 알아서 잘 봐야 돼. 저 그런 거 사실 잘 몰라서 남편이 다 알아서 해요. 안 된다니까. 남편도 결국에는 남이야. 이혼도장 꽝 찍으면 남이라고. 같이 살 때나 좋은 거지 헤어지고 나면 왼수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본인 건 본인이 알아서 챙겨 스스로. 알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형님이랑 똑같은 얘기 몇 번 하신 적 있어요. 그런 거 꼼꼼하게 잘 챙기라고.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남편한테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저 처음에 연애 시작한 것도 그 사람이 저 이런 방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진짜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아, 학교에서 카드 판촉하는 사람 있죠.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 판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람이 권하는 신용카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하나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만나고 얘기하다가 재밌더라고요.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더 만나고 그렇게 사귀게 됐어요. 남녀가 바뀐 신데렐라 스토리가 여기 있었구나. 서방님이 환골탈태하게 된 게 다 동서덕이었네. 에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희한하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살짝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동생 소개시켜준다고 한번 나오라고 해서 나간 자리에서 엄청 실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번듯한 사업가로 멋진 양복에 외제차 끌고 다니지만 그때만 해도 세상 이렇게 싸 보이는 양아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고 다니는 거, 말투, 행동 다 너무 이상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연애하면서 몇 번 더 만났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변하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양아치 기운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워낙 본인이 잘 숨기기도 하고 돈으로 잘 커버하기도 하니 확 눈에 띄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알고 있는 제 눈에는 그게 종종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봐야 자기 동생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니까 별로 듣기 좋은 얘기도 아닐 거고 그렇게 저 혼자만 모두가 칭찬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서방님을 꽃갈눈 뜨면서 보고 있는 중이었죠. 제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그거 자격지심 아니야? 자격지심? 무슨 자격지심? 그냥 네가 그렇게 양아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번듯하게 돈도 잘 벌고 엄청 부자로 사니까 뭔가 좀 놓친 것 같고 조금 더 잘해줄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드는 자격지심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니까. 그런데 동서 보면 가끔 부럽다며. 그거는 서방님 돈으로 사는 동서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해맑고 그래도 좀 있는 집에서 자란 동서가 부러운 거야. 그래? 나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는 애들이 훨씬 부럽더라. 내가 노력 안 하고 남편 덕에 사는 거. 나 그런 여자 하고 싶은데. 야, 시대에 역행하는 소리 하지 마. 시끄러. 사실 친구가 솔직하게 그렇게 내뱉은 말을 듣고 저는 가슴 한켠이 푹 찔렸습니다. 말로야 진취적으로 내가 씩씩하게 사는 그런 삶 살고 싶다고 했지만 친구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 한켠에 제가 동서를 좀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심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속물 같다는 생각에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한편 제 신세가 조금 처량하기도 하고 영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와 저는 그냥 사이가 좋았어요. 일단 저랑 만났을 때 돈을 아끼지 않고 제가 조금만 눈길을 주거나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게 있으면 아낌없이 사주는 동서 덕분에 늘 동서와 만나면 두 손이 무겁게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고 나니까 눈치 없는 남편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혹시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재수 씨가 맨날 돈 쓰고 당신이 윗사람인데 오히려 당신한테 이것저것 사주는 사람 재수 씨잖아. 그냥 좀 자존심 상하려나 싶어서. 만약에 자존심 상한 일 있으면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한번 당신도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래. 무슨 소리야? 무슨 책임을 져? 그걸 나중에 뒷수습하려면 내가 더 힘들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남편이 지었던 표정이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랄까, 절치부심한 표정? 아니면 뭔가 결심을 한 표정? 하여간 제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한테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랑 똑같이 현재에 충실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욕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방님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말렸죠.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는 정말 그게 한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지만 하던 사람이 하는 거고 한번 하락세에 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고 정신없는 거라고. 제발 그냥 지금처럼 얌전히 회사 다니다가 퇴직할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뭔가 꽂히면 끝장을 봐야 하는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든 자기가 제대로 한번 해내보겠다고 이 악물고 덤벼들더라고요. 서방님도 말리지 않고 부모님도 오히려 그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그걸로 사느니 한번 제대로 형제가 힘합쳐서 큰 돈 벌어보라고 부추기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온 식구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 괜히 저 혼자 미적미적거리다가 남편이 성공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혹시 내가 생각한 게 정말 실수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서방님과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진짜 돈을 긁어모으면서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돈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평생 쇼핑이라고는 모르고 사치라고는 모르던 사람이 자기가 1년간 벌던 돈이 한 달 만에 생기고 그 다음 달에 또 그만큼 생기고 그렇게 돈이 벌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슈퍼 가서 100원도 아까워하며 비교하던 사람이 100만 원 단위는 이제 껌값이라는 듯 무심하게 구는데 저는 그렇게 변한 남편의 모습이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너무 불편하게 했어요. 옛날 남편이 훨씬 그리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가질 수 있는 거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남편이 그립지 이렇게 큰 돈 벌면서 눈이 희번덕 마치 자기 동생과 똑같은 양아치 눈빛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 저는 별로 반갑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표정이 밝아지고 남편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남편의 사치가 점점 심해질 때쯤 제 표정은 역으로 더 어두워지고 제 얼굴은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즈음에도 저는 동서랑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동서 얼굴도 그닥 밝지가 않더라고요. 언젠가부터 만나면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저희들은 한숨과 함께 어두운 낯빛으로 말없이 밥만 먹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동서도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네, 저도 고민이라는 게 생기네요. 그러게, 동서 표정도 요즘 밝지가 않네. 그런데 형님도 무슨 고민 있으세요? 형님도 얼굴이 그다지 밝지 않으셔서요. 나는 요즘 고민이 확실해. 나 옛날 남편이 너무 그리워. 돈 못 벌던 시절의 남편. 요즘에 저희 남편이랑 사업하시죠? 돈 잘 벌어. 그런데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팔자인가 봐. 그게 별로 좋지 않네. 형님이 큰 사람이셔서 그래요. 저도 요즘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인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형님 믿고 의지하는 거 알죠? 알지. 언제든 고민 있으면 얘기해야 돼. 동서와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진 게 제가 동서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가 통 연락이 안 되길래 제가 서방님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동서가 연락이 안 되는데 전화 좀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서방님이 머뭇거리시다가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다 싫다고 집을 나갔는데 저도 행방을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동서가 집을 나가요? 아니, 왜요? 저도 몰라요. 지금 여기저기 사람 풀어서 찾고는 있는데 뭐 별일 있겠어요. 장인 장모가 경찰한테 연락한 걸 원하지 않으셔서 사람 풀어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문이 무서우신 분들이니까 경찰보다 당신들이 아는 사람 써서 찾는 게 훨씬 안전하고 빠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도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희 집엔 얘기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걱정하시니까. 그렇게 동서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더 심란하게도 남편이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재수 씨 보험 같은 거 잘 드러났나? 뭐 알아서 드러났겠지. 근데 당신이 동서보험에 왜 관심이 있어? 아니,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태생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보험을 어떻게 드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뭐 알아서 잘 들었을 거야.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럴 필요 없어. 요즘에 재수 씨랑 사이가 안 좋아? 영 대답이 떨떠름하다? 아니야, 사이 안 좋을 게 뭐가 있어. 이상한 거 없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돌리니까 남편이 뭔가 낌새를 챈 것처럼 계속 이상하다며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채근하듯 묻더라고요. 할 수 없이 동서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이 정말 불에 댄 듯 깜짝 놀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래? 라는 말과 함께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남편한테 왜 안 놀라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꼭 놀라야 돼? 그냥 며칠 여행 갈 수도 있고 갑자기 훅 떠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내가 화들짝 놀래? 그런데 그 반응이 어쩐지 좀 저는 미심쩍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놀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가족이고 밥도 몇 번 같이 먹은 사이면 그렇게 뜬금없이 없어졌다고 할 때 걱정하는 기색이라도 보이고 만약에 동서가 걱정이 안 되면 자기 동생이라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완전 사돈의 팔촌의 옆집의 뒷집 사람 얘기하듯이 무심한 게 제가 알던 남편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전 남편이라면 자기라도 나가가지고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할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영 내가 알던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복잡한 마음이 더 심란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한숨만 푹푹 쉬면서 대체 동서가 어디서 뭘 할까 걱정만 한 바가지 하고 있는데 그날 밤 아주 밤늦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이 시간에 오는 건 대부분 스팸 전화라는 생각에 제가 절대 받지 않거든요. 근데 어쩐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슬그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놀랍게도 그 번호는 동서의 전화였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제가 지금 대체 어딨냐, 이 번호는 뭐냐라고 물었지만 동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횡설수설 자기 말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얼른 전화기 녹음 기능을 켰죠. 동서의 말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형님, 아무도 믿지 마요. 그 누구도 믿지 말고 당장 그 집에서 나와요. 형님 계속 거기 있다간 죽어요. 그리고 뚝 전화는 끊겼습니다. 너무 소름 돋고 무섭더라고요. 분명히 동서의 목소리였고 뭔가 술에 취하거나 이상한 약을 먹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모를 소리만 하고 뚝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멍하게 거실에 앉아 있는데 방에서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눈을 부비면서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누구 뭐 전화 왔어? 평소 같으면 동서가 전화했다라면서 호들갑을 떨고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남편에게 모든 걸 논의했을 텐데 어쩐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품하는 척하면서 남편한테 그냥 스팸 전화인데 나도 모르게 받아서 잠이 깨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스팸 욕을 막 하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서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 동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혹시 이 전화 조금 아까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나요? 네, 안 그래도 되게 다급해 보이는 여자분이 부탁하셔가지고 잠깐 빌려드렸는데요. 죄송한데 어디서 빌려주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워하던 그 남자가 알려준 곳은 남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남자는 사람 없는 이 섬에 자기가 텐트 들고 하룻밤 자러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하나가 튀어나와서 자기도 기절하게 놀랐다며 그 여자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딱 2군데에 전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나머지 1군데 어디 전화했는지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했죠. 그 남자가 제 핸드폰으로 그 번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번호는 다름 아닌 그 섬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 번호였습니다. 이거 분명 무슨 일이 났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챙기러 집에 들어갔는데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저를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무서운 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재수 씨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방금 그거 재수 씨 전화 아니야? 무슨 얘기야? 아니야. 나 지금 잠이 안 와서 산책하고 온 거야. 그랬는데 남편이 정말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천천히 다가오면서 손을 내밀더라고요. 전화기 줘.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전화기 줘. 꼭 귀신에 쓰인 것 같은 그 눈빛을 보고 저는 무조건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손에 꼭 들고 일단 밖으로 뛰었어요. 마침 집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타고 무조건 달려달라고 저 뒤에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 쫓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백밀러를 보시던 택시기사님이 야차처럼 뛰어오는 남편을 보고 어이쿠 하고 놀라시더니 바로 엑셀을 밟아 달리시더라고요. 저는 기사님께 미리 선결제로 돈을 드릴 테니 제가 말하는 곳으로 좀 장거리 운전을 해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택시비도 없이 도망가는 사람인 줄 아셨던 기사님이 제가 핸드폰에 있던 카드로 큰돈을 딱 미리 선결제를 해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음악도 틀어주시고 물도 한 병 주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테니 푹 쉬라는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달려서 저는 동서가 저 말고 전화를 걸었던 그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서로 뛰어가자 너무나 초췌하고 파리한 모습의 동서가 앉아있더라고요.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며 동서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놀라면서 저한테 아는 사람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라고 했죠. 그 이후에 경찰이 제게 해준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글쎄 서방님이 거의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네요. 그 사업 자금을 동서에게 대라며 협박을 오랫동안 해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유산도 미리 당겨서 받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대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맑은 동서라도 그렇게 다 끌어모아서 자기 부모 돈까지 갖다가 넣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글쎄 서방님이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뭐. 네 목숨값으로라도 나는 좀 살아야겠으니까 어디 한번 네가 내 말을 안 들은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깨달아봐. 그러면서 그 섬에 동서를 가둬놓고 3일에 한 번 가서 보험서류 수령인을 자기로 바꿔놓으라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동서가 자기가 들은 기억도 없는 아주 거액의 사망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에 동서가 해준 거였습니다. 그 모든 서방님의 작전과 계획 안에 제 남편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서가 울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와 직접적으로 협박받았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돈 쓰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저한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 형제가 다 미쳤어요. 저 형님이 안 그래도 본인 재산이나 보험 같은 거 확실하게 알아보고 관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형님이랑 제 앞으로 진짜 큰 액수의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형님한테 얘기해 주려고 한 순간 이 사람한테 들켜서 저 여기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여기 캠핑하러 온 사람 없었으면 저 아마 거기서 아무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제 생명보험금 가지고 희희낙낙 살았을 거고 제 다음은 분명 형님이었을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동서의 표정을 보니 그 얘기는 믿어야 하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동서를 찾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두 형제의 작당 모의도 밝혀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모든 걸 저희 시부모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두 아들이 함께 벌이는 범죄 행위를 가만히 두고 보셨던 거죠. 모르는 척, 며느리들한테 좋은 시부모인 척하면서 두 분 다 저희가 남기고 갈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셨던 겁니다. 정말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저랑 동서는 동서 친정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 친정 어르신들이 저한테 생명의 은인이라며 얼마나 감사해야 하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해 동서를 고생시켜 미안할 뿐이라고 했더니 앞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딸 하나 더 있는 듯 돌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했죠. 동서와 저는 큰 충격받은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일단 해외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연 좋은 곳에서 둘이 같이 조금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 올 생각이에요. 뒤늦게 약간 무슨 주술 풀린 듯이 정신 차린 남편은 자기가 잠깐 눈이 돌았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절대 남편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 희번덕하면서 저에게 전화기 내놓으라고 다가왔던 그 얼굴이 정말 잊혀지지 않거든요. 동서와 저 서로 의지하며 새 인생 살아갈 수 있겠죠? 결혼을 다시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살면서 다시 누군가를 믿으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